그만큼 빠르게 습득하고 바르게 학습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이야. 자, 위에 보면은 성격이 해학적, 토속적, 해학을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죠? 풍자와 해학할 때 이런 용어를 내가 했습니다. 대상에 대한 뭐다? 바로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 없어요. 여기는 일단 대상에 대한 악이 없는 웃음. 그 악이 없는 웃음. 악이 할 때 악이 이랬으면 안 됩니다. 악이 가슴 아픈 짓 하지 말고 악이가 아니고 악의야. 악의. 이건 사투리 선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 그래서 악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악의 없는 웃음. 왜 이 해악을 이해하려면은 여기 인물이 쭉 나오잖아요. 밑에 봐봐. 쫙 그자. 나, 장인, 점순이 이렇게 뭐 대표적인 주연급 인물이죠.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욕짓거리를 바가지로 들어먹을 만한 인물이 누구 같아? 여러분 생각에 이 본범 처음 읽는데 뭐 어떻게 압니까? 이러신 분도 있죠. 그래도 지금부터는 이제 알아야 된다. 나 아닙니다. 얘는 약간 어리숙하고 바보형 인물일 뿐이지 바보형을 욕하는 사람은 참 나쁜 놈이야. 정말 좀 순수하고 약간 우직하고 순박한 애를 야 이 자식아 뭐 욕하고 하는 것은 그 등쳐먹고 이용하는 사람들 시중에 많잖아요. 사기꾼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 또 우리 마음속에 무시하는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어쨌든 나가 아니고 장인이야. 장인. 장인이 보면은 나의 장인이 될 사람인데 의문스럽고 이런 표현이 있죠. 밑줄. 지금 저희들 281쪽에 범범 약간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거기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니까 장인의 둘째는 의문스럽다. 이건 고유어 표현인데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 속으로 엉큼.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속으로는 엉큼하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뭐 들어 있죠, 그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 점잖은 척, 속으로 엉큼한. 누가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뭐 식구들이나 또는 주변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서로서로 손가락질을 할 거고 너가 둘 다 맞아. 어쨌든 겉으로는 그죠? 점잖은 척 속으로는 엉금하다. 이 표리부동 그러죠. 한자어로 표리부동. 조금 전에 한 여학생이 옆에 영어 수업하거든요. 막 프린트물 영어 가져가면서 영어 어렵지 이러니까 선생님 그거 한자도 더 어려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 그래 내가 자신 있게 수업할 수 있는 곳인데 뭐 한자로 쓰면 애들 도망가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치니 이러니까 저는 도망 안 갈게요. 묶여 있을게요.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네 묶여 있다는 증거를 다음에 한번 보여라. 너 그것만 특별히 가르쳐 줄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부담감 주는 건 아니고 지금은 아직 모르셔도 되는 그런 건 없어요. 분명히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 얘기를 조언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 장인이 그제 대릴사위 비슷한 제도를 악용하는 인물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나란 인물이 세경을 그러니까 월급이죠. 페이를 못 받았어요 지금. 몇 년 동안 2년 뭐 3년인가 가까이 못 받았습니다. 이 연도가 나올걸요. 어떤 사람은 2년 6개월입니다.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못 받고 밥만 먹고 일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자기의 그 타인의 노동력을 아무 대가도 없이 제도적으로 부려쓰는 나쁜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이 객관적으로 보면 욕을 얻어먹을 만한 인물인데 이 소설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인물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에서 원래 설정이 욕을 들을 만한 인물인데도 우리 독자 입장에서 야 이 나쁜 새끼 이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라고 입을 확 집어 째뿔라라는 식으로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금방이긴 해악이에요. 해악.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비난을 받을 만한 인물인데도 이 김유정이 특유의 문체로 악이 없는 그 대상에 대한 악한 의도가 없는 웃음을 촉발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김유정이 가진 해학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심지어 나중에 사위와 막 냅다 싸우잖아요. 그죠? 장인이 뭐 사위를 두들겨 팰 수는 있겠지만 또 사위도 이것도 좀 모자랍니다. 장인하고 맞짱을 뜹니다. 뒤에 보면은
맞짱을 떠가지고 막 장인이 올라타서 막 이랬는데 점수전에 기잡아 당기는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주 장인의 행동이 천진난만하고 해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을 들어 먹을 만한데 악한, 그 누가 봐도 악독한 인물이다. 근데 악한 구석이 없는 웃음을 촉발하는 게 해학이다. 이러면 이해가 됐죠. 위에 조금 더 보고요. 주제. 교활하고 이속 바른 장인과 우직한 대릴 사위 사이의 해학적 갈등 밑줄. 주제가 해학적 갈등이에요. 단순 역순행적 구성 밑줄. 좀 전에 시 한 편도 내가 이런 거 본다 그랬죠. 시나 소설이나 시간을 뒤죽박죽 섞어 놓는 게 역순행적입니다. 참고로 조광해서 1935년 작도 한번 알아두고 작품의 이유는 돈 받고요. 한번 봅니다. 여러분 그럼 역순행적 구성이라는데 순서를 바로 잡으면 원래의 시간대로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가 가장 끝에 나옵니다. 나가 가장 끝에 나와요. 시간성으로. 그러니까 가다라나, 가다라마나 이렇습니다. 원래 시간순으로.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앞으로 당겼을까? 이 부분이 가장 해학적이거든요. 여기 나가 해학적이 아니고 원래 잠깐 보세요. 원래 시간, 이 본범 공부하죠 지금. 이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원래 시간의 흐름이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소설에 구현된 흐름을 보면 소설은 지금 발단, 다음에 전개, 위기, 단계가 이렇잖아요. 절정, 결말. 그러니까 원래 시간을 보고요. 원래 시간. 1번. 원래 시간의 순서가 이렇다고 봤을 때 사건의 순서가 소설에서 구현된 시간은 어떤가? 소설에서 구현된 시간은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간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순행이라면 순행적으로 이렇게 원래 시간의 순서는 순행적이겠죠. 어떻게 바꿨냐니까 얘하고 바꿔놨어요. 얘를. 결말과 절정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 결말 부분이 뭐 원래 시간의 이 가장 끝에 오는 거예요. 왜 그래놨냐면 이 절정 부분에 해학적 갈등이 가장 크게 노출됩니다. 해학적 갈등에는 주제가 가장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걸 해학성 강조를 위해서 절정을 마지막에 구축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닿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시간은 나 이래요. 그래서 여기 결말의 마지막 순서에 있어야 할 나를 왜 앞으로 당겨놓냐 하면은 절정이 가장 재밌는 사위와 장인의 싸움이거든. 이것을 이제 좀 더 해학적 갈등을 주제와의 상관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이쪽 절정 부분을 마지막에 끌어다 놓은 게 이게 바로 소설에서 구현된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게 맞춰서 원래 시간대로 맞춰서 한번 쭉 봅시다. 빙장님, 빙장 밑줄. 여기 지금 강원도인데요. 어떨지 모르지만 빙장은 오늘날 표준 언어 예절에 쓰는 남의 장인을 말합니다. 자기 장인을 빙장 부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뭐 이건 강원도고 또 시대가 지금 35년에 생각하면 돼요. 이거 여기서는 자기 장인을 빙장님이라고 불렀죠.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뭐 일을 안 하고 농땡이 까니까 이놈의 자식을 두들겨 패고 지금 장인이 모질게 지금 뭐합니까? 타박을 주는 구절입니다. 하고 두 팔 허둥지둥 내절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쏟고 인진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어디에요? 나의 성기를 잡은 거예요. 성기. 쉽게 말하면 쉽게 얘기합시다. 나의 불화를 잡고 장인이 늘어진 거야 지금. 그거 잡히면 꼼짝 못하잖아요. 뭐 그거 잡은 사람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지게 되니까 놓는다. 놓으니까 조금 뭐 눈물이 핑 돌면서 뭐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 눈엔 참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죠? 그냥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랭이에 불알을 잡은 거예요. 그 옆에 불을 알 이렇게 적어놓고 좀 지나치면 말이야. 쉽게 이해하자고. 그래서 이제 답은,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기서 잔뜩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장인 역시 이놈아 나라놔. 장인님은 해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 밑줄.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우리 소설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고유라든지 속담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가로넣기 딱 많이 나옵니다.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 이건 솔개미는 솔개미다. 소리게 있죠. 솔개에 채인 달개 소리. 비명을 막 지르겠죠. 탁 채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니까. 절체절명입니다. 아각지릅니다. 연애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뒤끝이 더 당겼습니다. 나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여기 보세요. 밑줄. 가장 해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족보가 확 뒤바뀌었죠. 장인님이 사위 들어 할아버지 나로 안 나나. 이게 절정 부분이 가장 해학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말 부분하고 시간을 바꿨다 이런 얘기야. 그 점순이 막 부르죠. 이 점순아. 라반 이 악장의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 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아무래도 나를 꾸짖겠죠. 그죠? 역성을 할런지는 모른다. 참고할게요. 릴 는지 있죠. 할 는지 이 표기 문제 너댓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참고하고 한글 맞춤법이긴 하지만 나온 김에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밑줄.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의 IQ는 10짜리입니다. 10짜리. 10짜리도 안 될까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응? 가령 말이야. 여러분 여학생분이 남친을 아버지에게 소개를 시켰는데 아빠가 자네 술할 줄 아는가? 예. 이거 한 잔 마십니다. 마시는데 이놈 남친 자식이 술이 취해가지고 아빠를 말이야 싸우고 멱살 잡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니 그 옆에서 여러분 중에 여학생 중에 하나가 어머 자기 잘해 하고 박수 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러잖아. 얘는 바보 수준도 한참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인을 막 이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막 싸우면서 지금 맞짱 떠서 이기면은 이기고 장인을 혼내주면 점순이가 우리 아버지 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딸내미가 어디 있겠어요. 얘 생각이 지금 이 소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각에서 좀 이 수준이 모자라는 나의 시선에서 소설이 전개되기 때문에 또 해학적이에요. 왜? 나의 수준에서 소설이 전개되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게 합니다. 바보들의 얘기는 순수한 얘기는 정말 어떨 때는 뭡니까? 아주 생뚱하기도 하고 생뚱스럽기도 하고 엉뚱하잖아요. 딱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계속 이어가서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얘는 공부는 절대 안 됩니다. 암만 해도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했고 그 전에 이제 점순이가 아버지 혼내주고 빨리 우리 결혼 성례를 시켜달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자기의 기대에서 점순이의 뭡니까? 아주 반전의 행동을 보게 된 거죠. 기가 탁 꺾여. 다른 건 몰라도 점순이면 내 편이라면 세상에 불구덩이도 뛰어들 텐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돈 받으러 왼쪽 귀마저 뒤로 잡아 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이제 장인이 빠져나와가지고 지게 막대기 들고 막 후립니다. 지금 맞죠? 이래 맞아도 아프지도 않을 거야. 왜? 자기 기대치에 전혀 다른 엉뚱한 행동을 보이는 점순이에 대해서. 그죠?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앞만 해도 그 속에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여기 절정이고 이제 앞으로 옵니다. 앞에 나번
내가 머리가 피가 터지도록 맞았죠. 매를 얻어 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피하지도 않고 계속 얻어 맞아. 그러나 여기가 또 이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밑줄 장인의 일을 장인의 사건 수습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 가는가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한참 모자랍니다. 자기에게 막 후려패고 한 장인들이 착하다고 평가하고, 여느 사람이면 월급 사경입니다. 월급을 다 주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보세요, 이 장인의 행동.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아니 병 주고 약 주고죠. 뭐 요즘으로 아까진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그럼을 발라줍니다. 손수 찢어주고 호주머니에 희연은 실효성을 알 수 있는 단어예요. 희연은 여러분들 그 풍연초 같은 봉초 담배입니다. 봉초. 그 담배 가루만 주고 이렇게 골련 말아 피우는 그런 담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희연이야.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인의 지금 언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장인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크를 통해서 볼 때 앞으로 장인이 하게 될 행동은 어떻습니까? 또 가을이 되면 또 미루겠죠. 변명해서. 왜? 성질이 딱 성격이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농사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올 가을엔 꼭 성례를 시켰으나 앞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들겨 줄 사람이 누구냐 감동을 합니다. 이 모질한 친구가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쫓으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보라사랴 시계를 쥐고 일터로 갔다가 마지막 시간적 의미에서 끝이에요. 뭐 괜찮은 이 작품도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생각으로 푸는 문제 한번 보시죠. 네모난 풀고 1번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서민적이다. 서민이란 말은 일반 백성 이건 뭐 거리가 멀죠. 다음에 현학적이란 말은 많이 아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는 것을 많이 아는 것 똑똑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현학적이다 이런 얘기. 쉽게 말해 똑똑한 척 이러면. 계몽적이다. 뭔가 깨닫게 해준다. 없죠. 계몽성을 띈 건 아니에요. 해학적 답. 이런 게 문제라고. 2004년도 문제입니다. 다음 2번. 이 글에서 웃음이 유발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서술자가 상황인의 행동을 과장했다? 아니죠. 서술자의 지적 수준이 모자랍니다. 등장인물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낸다? 뭐 이건 아니죠. 그죠? 요즘 개그맨들 보면은 많이 그 흉내 많이 내죠. 등장인물이 의미 없는 행동도 없고요. 서술자가 동어말을 사용한 뭐 언어 유희도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상식적인 기대를 깨뜨리는 언행.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장인하고 맞짱 뜰 생각을 합니까? 상식을 깨뜨립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3번 윗작품으로 미뤄 볼 때 가을이 되면 장인이 될 가능성,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 금방 얘기했죠. 1번 다음 기회에 청혼을 시켜준다며 또다시 미루겠죠. 4번 얘기했죠. 시간 순서로 나중에 올 것은 나번이다. 뭐 여기는 뭐 근저의 문제는 없는데 최근의 문제도 소설 할 때 내가 프린트 또 나눠줄 겁니다. 그죠? 그럴 때 보면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더 봐서 연결하고. 자, 이제 다 들어왔습니까? 아까 몇몇 안 들어와서 소설 먼저 한번 맛보라 이런 뜻으로. 다음 주에 이제 소설할 때니까. 자, 나머지 시간에는 시 몇 개 우리가 한 두세 개 이렇게 작품 실제 문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41쪽에 윤동주의 서시 좀 전에 공부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머지 시들 많습니다. 좋은 작품도 꽤 있고요. 자, 실전 문제 247쪽. 자, 거기 보면 1번에서 5번까지가 법원적 문제인데 여러분 그 스케치북에도 있습니다. 해설도 다 달아놨으니까 그 생소한 시들이 많아요. 김사인이 지상에 방한 칸, 뭐
김광길은 노신, 다음에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같은. 여러분 06번 거기 한번 볼까요? 06번 2012년 국가직 구급. 이건 2013년에도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 보시면은 어디냐면은 스케줄북 한번 보세요. 글자가 큼직하니 이건 완전히 노인대학용입니다. 2번에 있네. 2번. 그제 2번 3번 한번 볼까? 그 2번 옆에다가 이 주제가 그래요. 중생구원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한용운의 뭐죠? 한용운의 그 소재가 뭐냐 하면은 나룻배와 행인입니다. 중생구제의 구제와 헌신. 중생구제와 헌신. 여기 나온 나룻배가 바로 그 중생을 구제하는 수단입니다. 행인이 바로 중생이에요. 수단이 되면서 또한 나룻배가 바로 시적 화자이기도 하죠. 그죠? 헷갈리면 나룻배가 채집형이다. 여러분이 이제 행인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구급공무원, 준비생. 당신은 무지로 나를 짓밟습니다. 그래요. 얘기하자면 나는 문제 난도가 어려우나 쉬우나 당신의 해결 능력을 위해서 무진장 풀어댑니다. 나는 당신의 눈빛만 보면 아무리 수준이 높은 문제나 낮은 문제나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그죠? 이해하라고 한 거예요. 도무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여기 옅으나 얕았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힘내세요. 힘내시고 급한 여울이나 또 새로운 진한 문제도 있죠. 모두 다 풀어냅니다. 만일 당신이 수강하지 않으면 나는 쓸쓸하게 월급도 적게 받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생활고를 겪으면서 날마다 당신이 오길 기다리면서 또 내 자랑을 하고 이러겠죠. 당신은 합격만 하시면 자기 채집형의 소중함이나 선생의 노력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한자성어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득어망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나면은 뭘 생각 안 씁니까? 통발을 잊어버려요. 뭐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강의 준비 예념이 없죠. 나는 강사, 여러분은 구급 수험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종교적인 의미만 조금 있는 거예요. 봅시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러니까 나는 나룻배로서 물을 건너게 해주는 중생을 제도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고 당신은 행인, 행인은 중생들.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일종의 무지도 무지. 나는 당신을 안고 이 제도에 갑니다. 물을 건너가고요. 그리고 3년에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헌신이죠. 그죠? 헌신. 그 마지막에도 헌신이고 또 이 시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 1년과 마지막 년에 똑같이 반복된 이런 구성을 수미상관식 구성이라 그래요. 이 수미상관식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수미상관식은 첫 번째는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딱 매듭되니까. 두 번째는 완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듭되니까 완결성이 있죠. 세 번째는 두 번째 완결성과 더불어 세 번째는 강조성. 왜? 한 번 더 반복되니까 강조되거든. 시적 의미가. 자, 그리고 주제가 중생 구원과 현실, 구원과 헌신. 어렵지 않죠.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문적 어법으로 절제된 정서를 지금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죠. 역시 원문이고 산문은 아니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 형상화. 그러니까 여기 언유법이 있죠. 나 이퀄 나룻배, 다음에 또 당신 이퀄 행인. 높임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상적 시어를 통해서도 시적 화자의 심정, 나룻배의 행인이라는 일상적이죠. 수미상관식 구성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답이 없는 것 같죠.
답을 몰라야 돼. 잠깐 생각할 여지를 두고 다음 문제 보세요. 다음 문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 작품이 지닌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높임법 활용했죠. 같이 더불어 봅니다. 주제의식을. 그러니까 이 헌신하는 태도는 높임법으로 경어법을 쓰면 더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공감각적 표현이 없어요. 좀 전에 우리가 배운 바 있잖아요. 공감각적 표현. 그죠? 그게 없습니다. 답이 2번이고 여기는. 수미상관 언급되었죠. 두 주제의 속성과 관계를 통해 주제 형상화 얘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의 답이 뭘까? 그게 첫 번째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원문적 어법으로 절제된 정서라면 가만히 보면은 여기 나는 나로빼사 당신은 행인 이런 파트는 아주 원문적인 리듬감이 두드러집니다만은 뒤에 2연 3년은 보세요. 원문이라기보다 오히려 문장을 알뜰살뜰 쭉 길게 쓴 산문적 어법이 좀 강하죠. 그래서 1번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니까 선택지 같은 게 두세 개가 동일하게 엮여지는 거 보셨죠? 한번 한 작품을 보면서 또 한용운이 이런 주제의식으로 이런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서 작품을 적었네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두 문제는 최근 문제까지 아울러 봤습니다. 여러분들 17번 한번 보세요. 자, 교재 253쪽입니까? 17번. 17번이 서정주의 이 시도 작품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서정주의 추천사입니다. 추천은 그네 띄죠. 그네 띄며 하는 말. 부제로 춘향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이 두 작품에 그지? 예를 들어 한용운의 위에 금방 본 나로빼 행인 서정주의 추천서 지문이 나오고 가나로 나오고 두 작품의 운율상 공통점은 뭐겠나? 이러면은 통사 구조의 반복입니다. 좀 전에 한용운의 나로빼 행인은 1년과 마지막 년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런 반복이 되어 있죠. 통사 구조의 반복 예문도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17번 지문에 나오는 추천세는 그 보세요. 향단아 향단아 이래 보면 사람을 이건 독립어입니다. 부르죠 계속. 그러면서 그 문장 성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통사구조의 반복의 한 형태로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운율, 운율의 특징에서 공통점을 몰아가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하고. 자, 이 작품을 한번 그림으로 조금 표현해 본다면은 이 그네를 띄고 있는 누굽니까? 춘향이 딱 머리. 춘향이 그네를 띄면서 그네를 띄면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잖아요.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이 연구별이 잘 보면 이 진자 운동의 왕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4연이고 여기가 5연이에요. 그러니까 4연에 쭉 내려가죠. 이건 뭐예요? 인간적 한계 이런 의미입니다. 1, 2, 3년은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추구하다가 딱 이렇게 그 추구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준비하다가 첫 시험에 합격 못하고 불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도 그냥 뭐 절망하고 집에 가서 내 길이 아닌 모이다 이러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다시 재도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시의 어떤 진저운동의 연구별 자체가 무엇을 향해 갈까? 자, 함축적 의미 보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바다와 하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여기 2연에 보면은요, 2연 벗어나고 싶은 요소들이 나와요. 2연에 잘 보시면은 수양버드나무 밑줄, 풀꽃대미 밑줄 2연입니다. 나비새끼 밑줄, 꾀꼬리 밑줄. 이런 소재들은 수양버드나무, 풀꽃대미, 나비새끼, 꾀꼬리들은 현실적 고뇌, 이런 걸 뭐라 그래? 상념, 여러 가지 생각. 여러분도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공부를 하려 했을 때 현실적 고뇌도 좀 많겠죠.
뭐 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알바하니까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여러모로 몇 년 했는데 합격가 안 된다. 이 사람은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지금서부터. 그래서 방법적으로 자기의 나태함 이런 생활적인 측면부터 조금 고려하고 내가 얘기했듯이 8개월만 그냥 잠겨버리세요. 모든 게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고뇌로부터 어디로? 바다, 하늘, 합격적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 현실적 고뇌 얘기한 시어들이 있죠. 자잘한 나비새끼, 뭐 또 꾀꼬리, 이런 시어들과 바다와 하늘은 뭐예요? 대립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하늘은 요건 뭐다? 바로 두 개가 유사관계, 함축적 의미가 동일하잖아. 그래서 이런 함축적 의미가 지금 요거는 뭐예요? 이상입니다. 초월세계. 현실에 대한 초월세계. 이렇게 이상을 의미한 바다 하늘 이런 시어와 여기 꾀꼬리 나비새끼 이런 시어들이 팽팽하게 느껴지는 탄력감을 앞에 공부한 시적 긴장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근해의 진자 운동을 통해서 연을 이어가면서 인간적 한계를 느꼈다가 그렇지만 다시 회복해서 극복하는 모습이 오연에 나타나 있어요. 자,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향단아 근해줄을 밀어라. 없는 향단이 지금 시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이란 말은 표준어입니다. 자, 어쨌든 먼 바다로 바다 동그라미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수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다 얘기했죠. 풀껍데미, 나비새끼, 꾀꼬리 이런 현실적인 고뇌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니.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의 함축성을 같은 말이 그 위에 바다입니다. 향해 가고 싶은 곳이죠. 바다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3년입니다. 이 울렁이는 것은 밑줄. 뭔가 들떠있죠. 여러분도 소풍 전야에 얼마나 들떴습니까? 한때를 생각하면 소풍 가기 전날 그죠? 터트리는 불꽃놀이, 김밥, 뭐 또 보물찾기 이런 것들, 장기자랑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룬 그런 날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 자, 어쨌든 지금 소망 달성하고자 하는 초월세계로 가고자 하는 이 울렁이는 마음 아주 가슴이 들떠 있어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울로 가는 달 이걸 굳이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달 해가지고 서방정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것은 여기 서정주님이 불교적 그와 같은 시각에서 시를 적은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 지나치게 해석한 거죠. 뭐 일단 뭐 그런 해석도 한번 참고만 하고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죄송하네요. 연구비를 내가 1, 2년 하고 여기가 3년이다. 4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년. 여기가 4년. 3년이 아무래도 나는 갈 수가 없다가 인간적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패배하지 않죠. 그죠? 실패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 경험이 있더라도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인간 삶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현실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는 초점에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 가치가 빛나는 법이거든. 여러분도 똑같은 삶의 그 양상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힘차게 밀어 올려주세요. 향단아. 향단이가 빨리 뛰어나와가지고, 그죠? 밀어 올려야 되는데, 이 향단이가 어디 갔는지 지금 바람을 피우는지 안 보입니다. 어쨌든. 자, 문제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문항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네 타기, 꺼내뛰기라는 행위는 현실을 초극하려는 상징적 행위. 주제가 초월세계의 갈망, 이상을 향하는 갈망입니다. 그렇죠? 화자는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다. 밑줄. 이 현실, 예를 들어서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 이런 표현에 현실적 고뇌를 얘기하지, 현실이 아름답지 못해요. 너무나 더러워요. 이런 표현을 말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구절이 틀렸어요. 현실이 여러 가지 고뇌로부터 벗어나고파 하는 거지,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라 이유나 근거까지 언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답이 된 거예요. 벗어나려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상적 존재인 화자는 하늘로 표상되는 바로 동경의 세계라고 볼 수도 있고 이상의 세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춘향전의 한 대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춘향전의 내용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했죠. 작품의 제목과 향단의 이름으로 볼 때 화자는 춘향전의 춘향이라고도 볼 가능성도 있겠죠. 그 정도 연결하고요. 여러분 26번 한번 보세요. 오래전의 문제인데 운율 문제니까 한번 들어보고요. 그 바로 위에 25번 우리 258쪽입니다. 지금 우리 이론에서 배운 바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비중 높은 작품은 또 작품 분석도 했고요. 25번 우리들의 입속에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이럴 때 공감각적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푸른 휘파람 아니가. 밑줄을 딱 그으면서 주술관계를 만들어 보시면 휘파람이 푸르다. 휘파람은 감각이 어떤 거예요? 휘파람은 시각이죠. 이런 사람도 있죠. 휘파람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휘파람은 소리니까 청각의 휘파람이 푸르다. 청각의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1번 이름 모를 들꽃의 하얀 향기. 하얀 향기. 그래서 향기가 하얗다. 향기의 후각이죠. 후각의 희다. 시각화. 달콤한 맛이 나는 빨간 사과. 이건 지금 공감각적 이미지가 조금 아닌 듯합니다. 빨간 달콤한에서 이 감각이 밀착되어 있지 못해요. 이런 건 감각이 단순하게 두 가지 있다 해서 복합 감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만 하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밑줄. 아까 본 바 있죠. 종소리가 푸르다. 청각의 시각화. 그 다음에 바위 틈새에서 노래하는 시냇물. 이것도 노래하는 시냇물 하면 청각적 이미지만 강하죠. 푸른 면사포 안에서 파르르 떠는 슬픔. 슬픔은 정서니까 감각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슬픔이란 추상어를 추상어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 가장 접근이 강한 게 3번이 답이겠죠. 그죠? 26번 마무리할까요? 호흡의 단위를 물었네요. 호흡의 단위. 이게 운율로 얘기하면 뭐다? 음보율이잖아. 음보율. 이게 끊어 읽는 단위죠. 보통 끊어 읽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띄어쓰기와 한 60, 70%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 보니까 한행을 몇 번 띄어섰나? 세 뭉치로 띄어섰죠. 그럼 세 번 끊어 읽는다. 이런 건 기본 전제입니다. 돌담에 소세기는 햇발같이. 어찌 보면 치료조 같죠? 또 돌 아래 웃음 짓나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사문보다 말이야. 한행을 세 번 끊어 읽었으니까. 곤란한 얘기죠. 1번은 시조의 현대 시조. 꽃이 피네 한입 한입 한하늘이 열리고 있네. 요까지가 지금 사실은 초장입니다. 그죠? 마침내 남은 한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것이 음수에서 조금 많이 비껴난 곳이 있어요. 사음보입니다. 2번은 현대시조. 1번 현대시조. 이게 이호우의 개화라는 시조입니다. 2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건 음보율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성 있는 음보가 별로 안 보입니다. 3번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여기 매듭. 물론 행은 배행은 달리 되어 있지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7호점입니다. 3음보 답이에요. 그다음 4번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이건 지금 음보율이 그 행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5번도 매운 계절의 재치게 갈겨. 음보율 파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음보율은 보통 정형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형율격을 갖춘 시에 한해서 많이 나옵니다. 7호초면 3음보, 시조가사, 또 물론 이런 정형 형태를 지닌 운율감을 지닌 시에서 음보율 문제가 연결되고요. 7호조 3음보 이런 정도 해석가도 충분히 답이 되겠죠. 여러분 27, 28번 문제 풀고 수업 마칩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백석의 여성이라는 시예요. 일단 여러분 28번부터 해석을 하면은 가가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시인이 그 당대 현재죠. 나다라가 과거예요. 그럼 시간에 맞추면 나부터 라까지는 회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 순서로 보면 과거인 나다라 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2번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 지문만 2번 나온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맞춰 하는 문제가 2번 나왔어요. 그럼 28번 문제 답은 쉽게 고를 수 있겠죠. 그 2번이 답이네요. 자, 처음부터 보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 취나물 있잖아. 취나물 봄에 먹는.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라는 말은 여승이 된 지 좀 꽤 됐나 봐요. 원래 육식을 안 하니까 그죠? 이제 산나물 냄새가 나는 겁니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성을 생각하니까 그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서러워진 겁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자, 과거 회상 나번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변 파는 금광입니다. 금광. 우리 30대 소설에 금광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노다지 캐러 많이 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광 근처에 그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거기 옥수수 팔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왜? 가난 때문에. 나이 어린 딸내미가 엄마 파는 옥수수를 하나 먹고 싶어서 슬쩍 훔쳤다. 야 이년아 왜 옥수수 팔 건데 왜 너가 처먹니? 이러면서 가난 때문에 자식을 때리는 이런 슬픔이란 말이야. 섣벌은 조선족. 그러니까 재래종 일벌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벌이에요. 섣벌같이 돈 벌러 나갔겠죠. 나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라 생각해 보시면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뒤에 줄 그어보세요. 돌아오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죽었단 얘기죠. 왜 죽었을까? 그 가난 때문에 부황 때문에 못 먹어서 죽었어요. 그걸 도라지 꽃이 좋아 반어법입니다.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굶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라면 산꽁도 설계 오른 슬픈 날. 설계 오른 슬픈 날은 뭐겠죠? 산꽁에다 감정이입을 한 겁니다. 이건 여기 나오는 여성이 된 여인의 감정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시인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인이든 여성의 감정이든 산꽁에 옮겨서 표현했죠. 감정이입 기법. 자, 지금 마무리하고요.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눈물은 바로 뭐 한에서 오는 눈물. 가난뿐만이겠습니까? 가족이 공동체가 해체되고 딸내미 죽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뭐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에 어쩔 도리가 없이 머리를 깎게 된 여인입니다.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인을 가에서 만난 겁니다. 자, 감정이입 수법이 문제였죠. 다 푼 문제나 진미 없습니다. 1번 저물도 내 맘 같아 울면서 밤길을 울어 예는구나. 아까 왕방연이라는 건부도사의 시조 마지막 종장입니다. 그 단종을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물에 그죠? 흐르는 시냇물의 감정을 옮겨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시냇물이 밤길을 울면서 흐르는 거야. 1번이 정답이겠죠. 자, 물론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시시콜콜이 못한 부분 없잖아 이슬이라 보입니다. 여러분 못 푼 문제는 또 꼼꼼하게 한번 훑어두시고 오늘은 이번 주는 시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부터 또 소설 이미 한 편 보았죠. 그래서 이론 수업하면서 작품 몇 개 뜯어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꼼꼼하게 수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냅니다. 수고했습니다.